안나는 58세에 은퇴한 문학교사야. 그녀는 문학을 사랑했고 꽃 가꾸는 것을 좋아했으며 모스크바 외곽의 아늑한 아파트에서 남편 미하일과 함께 살고 있었다. 미하일은 63세에 곧 은퇴를 앞둔 건설 엔지니어로 다소 가부장적이고 아내에게 무심한 편이었다. 안나는 은퇴 후의 삶이 무료하다고 느꼈고 한 달 후에 은퇴하겠다는 미하일의 조언에 따라 시골 별장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안나, 당신 어차피 일도 안 하잖아. 사랑하는 이여, 시골 별장으로 가. 거기서 푹 쉬어. 미하일이 아내를 설득했. 안나는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 일단 여기 있을게. 아직 일을 좀 더 해야 하거든. 뭐, 한 달만 있으면 나도 65세야. 그럼 드디어 은퇴니까 그때는 당신이랑 시골 별장에서 1년 내내 살면서 정원 가꾸고 쉬는 거지. 안나는 남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침묵했고 미하일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근데 여보, 내일 공증인 사무실에 가자. 우리 아파트 매매 동의서를 작성해야 해. 당신은 별장에서 지내면서 정리하고 난 그동안 구매자를 찾아볼게. 어차피 시골 별장으로 이사 갈 건데 아파트가 뭐 필요 있겠어? 아니, 그건 안 돼. 안나는 남편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기에 단호하게 말했. 아파트 매매는 서두를 필요 없어. 장기 임대를 놓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 안나는 은퇴한 여성이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아름답고 잘 가꾸었으며 활기차고 활동적이었다. 그녀는 생명력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 최근에 60세가 되었지만 계속 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하일은 그녀를 설득하여 은퇴하게 했다. 남편은 안나가 은퇴 후의 시간을 즐기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문제들로 머리를 싸매지 않고 아무 후회 없이 보내기를 바랐다. 미샤, 내가 당신 건강을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혼자 두고 가? 그리고 당신 건강은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해. 당신은 규칙적으로 건강식을 먹어야 하고 그걸 제 시간에 먹어야 해. 당신 혼자서는 그걸 못 챙길 거잖아. 안나는 남편에게 몸을 기대며 매끈하게 면도한 뺨을 살짝 쓰다듬었다. 부부는 다른 여느 가족처럼 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찬 긴 인생을 함께 살아왔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한눈을 판 적이 없었다. 비록 미하일에게 어느 끈질긴 미녀와 꽤나 아슬아슬한 일이 한 번 있기는 했지만 안나는 그 끈질긴 여자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미하일과 오랫동안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처음에는 미하일이 아내에게 그 대화를 숨겼고 동료와 업무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 하지만 나중에 안나는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우연히 엿듣고 그 동료가 누구인지 알아냈다. 물론 그녀는 남편에게 화를 냈지만 미하일은 그 여자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아내를 설득하며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는 단지 그 여자가 자신의 사생활 문제에 대해 불평했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에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말했다. 안나는 그때 남편의 사소한 전화장난을 용서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쾌한 앙금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일을 여러 번 떠올렸고 어쩌면 그 일 때문에 남편을 혼자 두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남편을 믿지 못했던 것이다. 은퇴 후 안나는 습관처럼 집안일에 적극적으로 매달렸고 끝없는 주부의 의무에 몰두했다. 그녀에게는 꽤나 쉬운 일이었지만 익숙한 직장 생활에 대한 그리움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집안일에 대한 권태를 느끼며 그녀는 심지어 짧은 기간 동안 예전 직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녀의 전 직장 상사가 그녀에게 몇몇 젊은 직원들에게 업무의 세부 사항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안나는 그 제안을 생각하고 동의했다. 안나 아파나시에브나 아예 돌아오세요. 그녀가 잠시 동안 일하러 가겠다고 동의하자 그는 그녀를 설득했다. 아직 젊고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당신 없이는 지루하고 일도 잘 안 돼요. 괜히 서둘러 은퇴한 거예요. 직장 동료들 없이 사는 건 지루하잖아요. 됐어요. 난 이제 다 끝난 사람이에요. 안나는 농담으로 대답했다. 나도 이제 휴식과 휴가가 필요해요. 그냥 우리 남편이 은퇴하기 전에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 직원들을 가르치는데 동의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든 직장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난 끝이에요. 어쨌든 짧은 교육기간이 끝났고 안나는 다시 집에 머물렀. 한편 안나가 은퇴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다.
밖은 무덥고 매우 더운 7월이었다. 이런 날씨에 도시에 있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미하일은 더욱 강하게 안나에게 집안일을 그만두고 시골 별장으로 가서 자연 속에서 푹 쉬라고 설득했다. 안나, 꾸물거리지 마. 집에서 사우나처럼 찌는 듯이 더운데 얼마나 더 있을 거야. 아들이랑 며느리랑 같이 별장으로 가.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여기서 날 돌보느라 고생하는 거 보는 게 힘들어. 그럼 당신은,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 이해해줘. 나도 당신이랑 같이 우리 별장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이제 휴가를 줄 리가 없잖아. 은퇴가 코앞인데 무슨 휴가야.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이 한 달은 더 일해야 해. 걱정 마. 나 혼자서도 잘 챙겨 먹을 테니까 모든 게 다 괜찮을 거야. 물론 안나는 아들, 며느리, 손주들과 함께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설득에 굴복하여 동의했다. 짐은 금방 쌓였고 안나는 남편의 바람대로 시골 별장으로 떠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안나는 손주들과 놀아주고 며느리의 집안일을 도왔고 아들은 텃밭과 정원을 가꾸었다. 미하일은 아내에게 거의 전화를 걸지 않았다. 보통 저녁에 개체시와 산책할 때 전화가 오곤 했고 미하일은 말이 없었고 똑같은 질문만 했고 그 대답은 전혀 듣지 않았으며 자신이 매우 바쁘다는 말만 끊임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은퇴하고 반드시 가족이 있는 별장으로 오겠다고 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손주들이 집 앞 잔디밭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마당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안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 여보, 잘 지내? 밥은 잘 먹고? 위는 괜찮아? 미하일은 아내가 묻는 질문을 전혀 듣지 않는 그의 대답은 짧았다. 잘 먹고 있어, 여보. 다 괜찮아. 내가 냉장고에 남겨둔 거 아직 충분해? 아니면 식당? 안나는 항상 말이 많던 남편의 목소리가 낯설었다. 그의 대답은 너무 간결했고 목소리는 낯설고 무감각하게 들렸. 충분해. 식당에도 가끔 가. 미하일은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근데 여보, 목소리가 왜 그래? 혹시 아픈 거 아니? 아니, 안 아파. 그냥 제시랑 산책 중이야. 근데 얘가 오늘 좀 이상하네. 미하일이 대답했다. 그것보다 아파트 매매는 생각해봐. 여보, 전화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서두를 거 없잖아. 당신이 오면 그때 얘기하자. 알았어. 미하일이 말을 마쳐. 그럼 이만 끊자. 제시 집에 데려다줘야. 남편과의 짧은 대화 후 안나의 마음속에는 어렴풋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미하일에게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 그 걱정은 안나를 정말 괴롭혔고 손주들과 노는 것을 온전히 즐길 수 없게 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시골 별장으로 가도록 설득당한 것을 후회. 그때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들을 데리고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안나는 시골 별장에 혼자 남아 2주 후에 오기로 한 남편을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걱정에 지친 안나는 아들에게 떠나면서 자신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사샤, 나 좀 아버지 계신 집으로 데려다줘. 왠지 마음이 불안해. 아버지가 걱정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그녀가 아들에게 부탁해. 엄마, 아버지가 어린애도 아니고 뭐가 걱정돼. 사샤가 대답했. 식당에서 밥 한 끼 더 못 드실까봐 걱정하는 거야? 그만해. 안나는 고개를 저었다. 사샤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단순했다.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안나는 본능적으로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니면 이미 일어났건 어쨌든 그녀는 즉시 집으로. 알렉산드르는 동의했고 다음 날 도시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안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곧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하일이 지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우리 회사에 지금 비상이 걸렸어. 나찰들이 난리도 아니라서. 지금은 도저히 자리를 뜰 수가 없어. 저녁 7시쯤 알렉산드르는 어머니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 미하일은 집에 없었다. 안나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변함없어.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 다행이네. 그래도 내가 해준 밥은 다 먹었나 보네. 안나는 생각해. 식당에도 안 갔나 봐. 작고 발랄한 패키니즈 제시가 주인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밖으로 나가자고 졸랐다. 안나는 어쩔 수 없이 목줄을 잡고 개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현관을 나서다가 안나는 6층에 사는 이웃 디아나를 만났다. 디아나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 안녕, 안나. 잘 지냈어?
한동안 안 보이더라. 안녕, 디아나? 시골 별장에 있다가 왔어. 손주들 보고 왔지? 안나가 대답했다. 디아나가 갑자기 안나의 팔을 잡고 자신 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말해봐, 안나. 너희 남편 미샤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무 일도 없어. 안나는 처음에는 그 질문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대답했다.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친구야,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너희 남편 미샤가 냄비에 든 음식을 아마도 네가 떠나기 전에 해준 음식 같은데 그걸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더라. 걔들 주려 상상이가? 뭐라고? 안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냥 말 그대로 냄비째 들고 나와. 디아나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아니, 오해하지 마. 내가 일부러 미행한 건 아니야. 다 우연히 본 거야. 근데 걔가 자꾸 내 눈에 띄는데 어떡해? 저녁마다 어딘가로 갔다가 한밤중이 돼서야 집에 오더라고. 그렇다니까. 그럴 리가 없어. 안나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길한 예감에 쿵쾅거렸다. 근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디아나가 안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마도 여자한테 가는 거겠지. 거기서 밥도 먹고. 안나는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웠다. 그런 말 하지 마, 디아나. 미샤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음식을 버릴 리도 없어. 걔는 평생 검소한 사람이었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난 모르겠다. 디아나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가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난 거짓말 안 해? 다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야. 본대로 너한테 말해준 것뿐이야.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 안나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수다스러운 이웃과 작별 인사를 한 후 안나는 제시와 함께 평소 다니던 산책길을 따라 걸었다. 그 대화는 그녀에게 너무 불쾌해서 그녀는 말 그대로 몸서리쳤다. 디아나가 말한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일까? 그녀의 심장이 괜히 집으로 향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제시는 오늘따라 이상했다. 제시는 계속해서 안나를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끌고 갔고 마치 주인에게만 익숙한 다른 길로 이끌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 안나는 그 행동에 신경 쓰지 않았지만 이웃이 미하일이 저녁마다 어딘가로 갔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돌아온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래, 제시. 어디 한번 가고 싶은 데로 가봐. 안나는 개에게 소리치며 목줄을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패키니즈는 즉시 그녀를 전혀 익숙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안나는 이전에 그 길로 개와 함께 산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리고 집에서 멀어질수록 안나의 심장은 더욱 세게 뛰었다. 심장은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있었다. 흥미롭네. 안나는 생각했다. 대체 밤마다 어딜 그렇게 다닌 거지? 그리고 제시는 왜 그렇게 먼 곳까지 데리고 다닌 거야? 마침내 줄곧 앞장서서 달리던 제시가 갑자기 평범한 아파트 건물 앞에서 멈춰섰다. 걔는 짖기 시작했고 주인을 현관문 중 하나로 끌고 갔다. 안나는 걔를 따라갔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안나는 걔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가자마자 전혀 낯선 여자가 그녀를 불렀다. 이봐요, 아주머니. 왜 또 이 끔찍한 녀석을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얘가 내 현관 매트를 다 갉아놨잖아요. 여기로 데려오지 마세요. 더군다나 계단에 그냥 놔두지 말고요. 죄송합니다. 안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떨결에 대답했다. 전 여기 처음인데요. 저희 남편이 여기 왔었나 봐요. 걔를 여기 놔두고 간 것 같네요. 그래요? 여자는 숨길 수 없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안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남편이 여기 누구한테 오는지 알아요? 카한테 매일 밤마다 온다고요. 여자는 불쾌한 붉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을 한 후 그녀는 안나의 얼굴에 대고 웃었다. 하지만 안나는 그 웃음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카라는 이름이 맴돌고 있었다. 그래, 몇 년 전에 미샤와 전화로 시시덕거리던 그 여자의 이름도 카였다. 죄송한데 그 카라는 여자가 몇 호에 사는지 아세요? 제가 깜빡해서요. 안나가 어색하게 물었다. 어떻게 그걸 깜빡할 수가 있어요? 여자는 계속 웃었다. 당신은 모르잖아요. 당신 남편은 잘 알지. 근데 내가 호수를 알려주면 가서 그 여자랑 싸우기라도 하려고? 남편 뺏어간 여자한테 복수하려고? 마지막 말에 붉은 얼굴의 여자는 안나에게 조롱하듯 윙크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안나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시골 별장에서 손주들과 휴가를 보내는 동안 미샤는 매일 저녁 이곳 그의 애인카에게 왔던 것이다. 그리고 제시는 가끔 데리고 왔지만 그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현관에 놔두었던 것이다. 319호예요. 여자가 희죽 웃으며 말했다. 얼른 가서 인사나 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나는 겨우 입을 열어 말하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이봐요, 미녀씨. 아래층에서 붉은 얼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잘 들어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알았죠? 안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나쁜 놈, 내 현관 매트를 다 망쳐놨어. 근데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여기 안 오겠지. 두고 봐. 여자가 웃었다. 안나는 319호 문 앞에 섰다. 제시는 평소처럼 꼬리를 흔들며 안절부절 못했다. 안나는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안쪽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1분 동안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때 제시가 배신자처럼 짖기 시작했다. 어쩔 수 없이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안나 앞에는 그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안나는 이 여자가 바로 몇 년 전에 미샤와 전화로 시시덕거리던, 아니 어쩌면 전화뿐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를 극하라고 생각했다. 누구 찾으세요, 아주머니? 칸은 놀랍도록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과 거만함이 섞여 있었다. 제 남편, 미트로파노프 미하일 아파나시에비치를 찾아요. 안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여기 계신 거 알아요. 만나 뵙고 싶어요. 아, 그러시군요. 칸은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들어오시죠. 안나는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칸은 정말로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고 심지어 코트를 벗는 것도 도와주었다. 거실로 가려면 먼저 길고 좁은 복도를 지나야 했다. 카가 앞장섰고 안나는 제시의 목줄을 잡고 그 뒤를 따랐다. 안나는 자신의 연적을 등 뒤에서 훔쳐볼 수 있었다. 카는 나이에 비해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모델이 런웨이를 걷는 듯했다. 미샤, 당신 아내가 왔어. 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를 불렀다. 안나는 정말로 자신의 남편을 보았다. 그는 속옷과 러닝셔츠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 앞에 앉아 삶은 가재를 먹으며 흑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식탁에는 다른 안주들도 놓여 있었다. 미하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있었고 쾌활한 제시는 주인을 향해 달려가 그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안절부절 못했다. 카는 방을 나갔다. 안나? 마침내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멍하니 앉아있던 미하일이 정신을 차렸다. 이 예상치 못한 만남에 그는 너무 놀라고 당황했다. 안나, 당신이야. 남자는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맥주 거품이 묻은 입가를 닦으며 아내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안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멈춰 세웠다. 다가오지 마. 안나가 명령했다. 안나, 미안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황한 미하일이 중얼거렸다. 잘 들어, 내일 집으로 와. 그때까지 당신 짐 다 싸놓을 테니까. 오늘은 오지 마. 이를 악물고 말하는 안나의 말에 미하일은 감정이 폭발했다. 안나, 왜 그렇게까지 해? 당신이 날 이해 못한다는 거 알아. 난 칼을 사랑하고 그녀를 포기할 수 없어. 당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난 당신들 중 누구도 없이 살 수 없어. 그녀도 당신도. 난 그냥 그런 사람이야. 미하일은 울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나 역시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물론 남편에 대한 동정심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여자 중 누구와도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남편의 고뇌는 그녀를 더욱 괴롭히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스럽고 한없이 억울했다. 영혼을 찢는 공허함. 그 어떤 사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무한하고 끝없는 공허함이 있었다. 그녀가 미하일에 대해 그토록 오랫동안 느꼈던, 그리고 한순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녀의 진실한 감정에 대한 고통과 분노였다. 여자는 길고 격렬한 욕설을 퍼부었고 그 안에 끓어오르며 밖으로 표출되기를 원하는 모든 감정을 담았다.
그녀는 미하엘과 그의 연인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었고 그 연인은 마치 마술 상자에서 튀어나온 악마처럼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욕하지 마세요. 난 당신을 인간적으로 들여보내줬어요. 아주머니, 근데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칸은 허리에 손을 얹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안나는 남편을 한 번 더 쏘아보았다. 속옷과 러닝셔츠 차림의 그는 식탁에 앉았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 난 평생 당신을 돌봤어. 나 덕분에 당신이 아직도 살아있고 건강한 거야. 난 당신에게 건강식 수프와 죽을 끓여줬잖아. 근데 저 여자한테서는 뭘 하는 거야? 가재에 맥주나 마시고 그런 음식 먹으면 2주 안에 쓰러질 거야. 잘 들어. 배 아프면 나한테 도움 청할 생각도 하지 마. 당신은 날 배신했어. 배신보다 더 나쁜 건 없어. 그 말을 남기고 안나는 제시의 목줄을 잡고 밖으로 뛰쳐나가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안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밤에도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한편 미하일은 그 다음 날도 이틀 후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안나는 그에게 전화할 생각이 없었고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주말 내내 미하일은 카와 함께 보냈다. 하지만 월요일 퇴근 후 그는 마침내 집에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안나는 그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관문에서 미하일은 아내가 싸놓은 커다란 여행 가방과 짐꾸러미들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그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미 나 없이 모든 걸 결정했군. 미하일이 불만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아. 뭘 결정해? 내가 다음 날 오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은 3일 동안 안 왔어. 내가 그런 걸 참을 만큼 바보 같아 보여? 안나, 우린 다 큰 어른이니까 타협점을 찾아야지. 미하일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우린 합의를 봐야 해. 봐, 우리 아파트는 공동 소유잖아. 당신이 그걸 나한테 줘. 그럼 난 당신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별장을 줄게. 당신은 그렇게도 별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잖아. 내가 바보야? 안나가 타당한 이유를 들어 대답했. 우리 아파트는 그런 별장 사기값 서치는 해. 미하일은 짐짓 너그러운 척하며 톤을 낮추고 아내에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안나, 잘 생각해봐. 당신은 여기 아파트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여기 있으면 지루해서 죽을 지경일 거야. 근데 별장에서는 할 일이 항상 많아.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거야. 당신한테도 그게 더 좋을 거야. 아니면 그냥 손 놓고 빈둥거리면서 살고 싶은 거야? 안나는 남편의 말이 매우 불쾌했.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손 놓고 빈둥거리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줄은 전혀 몰랐다. 당신이 나한테 은퇴하고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심지어 애원까지 했잖아. 이제 그만 일하고 쉬라고. 근데 이제 와서 뭐? 이제 내가 빈둥거리는 사람이라고? 알고 보니 내가 내 발로 기꺼이 직장을 그만둔 거였어. 당신이 나한테 당신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당신을 돌보고 건강식을 챙겨주라고 강요했잖아. 당신이 내 말을 오해했어. 미하일이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난 당신이 불쌍해서 직장을 그만두라고 한 거야. 뭐? 불쌍해서? 내가 당신을 전혀 몰랐던 거였네. 지금 당장 나가. 안 그러면 아들한테 전화할 거야. 다행히도 나에겐 항상 내 편을 들어줄 아들이 있어. 그리고 명심해. 당신이 날 이 아파트에서 그냥 쫓아낼 수는 없을 거야. 알았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이 아파트는 어차피 당신 것이 될 수 없어. 우린 이혼하고 공동재산을 나눌 거야. 아무튼 더 얘기하자. 잘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미하일은 떠났고 안나의 삶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 무엇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고 날들은 끝없는 우울함 속에서 흘러갔다. 아들과 며느리가 휴양지에 가서 쉬다 오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아예 시골 별장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미하일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직후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서류는 변호사의 법원에서 소환장이 올 테니 기다리고 아파트 비울 준비나 해. 그 끔찍한 2주 동안 안나는 완전히 수척해지고 풀이 죽어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변해버렸. 반면에 미하일은 오히려 젊어지고 활기를 되찾았으며 마치 오이처럼 싱싱하고 건강해 보였다. 곧 미하일에게서 또 다른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나랑 칸은 지금 흑해 연안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직후 그들은 바다로 떠났던 것이. 이 소식은 안나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었고 그녀는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끊고 오랫동안 가족, 지인들과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들은 후 안나가 한 유일한 일은 아파트 교환 광고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안나는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깊은 침잠에서 벗어나도록 안나를 도운 것은 아들 알렉산드르였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걱정이 되어 직접 그녀를 찾아갔. 그들은 시골 별장에서 떠난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 어머니를 본 알렉산드르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녀는 수척해지고 어두워져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알렉산드르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는 아직 부모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 그는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주로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 그리고 지금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 그는 집안에 아버지의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복도 거울 앞 선반에는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 맨 위에는 법원에서 온 편지가 놓여 있었다. 엄마 이게 알렉산드르는 편지를 흔들며 물었다. 엄마, 말 좀 해봐.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그리고 왜 혼자 있는. 안나는 오랫동안 말없이 쓴 눈물을. 마침내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이가 날 떠났어. 사샤. 카라는 여자한테 갔어. 곧 재판이 있을 거야. 내 손에 들린 게 소환장이야. 이런 정말 나쁜 사람이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엄마는 평생 그이를 돌봤고 그이한테 그렇게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엄마 난 이제 그이랑 연락 안 할 거야. 나에겐 이제 아버지도. 안나는 아들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게 둬. 그 애의 권리야. 그녀는 생각했. 알렉산드르는 정말로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는 이전에도 아버지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하일은 그 어떤 변화도 눈치채지 못했. 그는 마치 자식, 손주 모든 가족에게 무관심해진 것 같았다. 그는 오직 카만을 생각했고 행복했. 안나가 법원에 출두했을 때 미하일은 현재 만성위장병 재발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판사는 재판을 2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재판 때 미하일은 출석했지만 매우 안 좋아 보였다. 그는 끔찍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 보였. 그는 몹시 수척해졌고 안나가 카의 아파트에서 속옷과 러닝셔츠 차림으로 보았던 맥주 애호가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안녕 안나. 나 방금 병원에서 퇴원했어.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복도에서 그가 안나에게 말했다. 안나는 침묵했다. 그리고 미하일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안나,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 나 우리 아파트로 돌아가도 될까? 아파트 팔릴 때까지만 당신이랑 같이 살면 안 될까? 난 갈 데가 없어. 카랑 헤어졌어. 안나는 차갑고 무관심하게 대답했다. 살고 싶으면 살아. 빈방. 거기서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아파트도 보여주고. 안나, 미하일이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아마 모르겠지만 나병이 재발해. 이렇게 아픈 적은 처음이야. 근데 칸은 이렇게 아픈 나랑 같이 살기 싫대. 걔는 젊고 아픈 늙은이를 돌보고 싶지 않은. 안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승리감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난 당신 말 잘 알아들었어. 내 생각 그대로 말한 거야. 나 혼자서는 안 돼, 안나. 난 돌봄이 필요해. 건강식도 요리해야 하고 제 시간에 밥 먹는지 확인도 해. 설마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미샤, 난 더 이상 당신한테 밥 안 해줄 거고 당신 챙겨주지도 않을 거야. 당신은 날 배신했으니까. 미하일은 안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진심으로 이해할 수.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심지어 목숨까지도 식단을 얼마나 꼼꼼하게 관리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안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날 줄 알고 있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은 법원에 의해 반으로 나누어졌다. 아파트는 금방 구매자를 찾아 팔렸다. 시골 별장에 관해서는 아들 알렉산드르가 뜻밖에도 그는 아버지의 지분을 사들였고 그 덕분에 별장은 안나의 소유가 되었다.
안나는 자신의 모든 세간살이와 계제씨를 데리고 그곳으로 이사했. 안나는 남은 가을을 시골 별장에서 보내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즐겼. 어느 날 이웃이 사소한 생활용품을 빌리러 안나의 집에 들렀다. 그는 최근에 시골 별장으로 이사와서 살림을 꾸리는데 필요한 많은 물건이. 안나는 기꺼이 새 이웃을 도왔고 그를 집에 초대했다. 그렇게 두 시골 이웃 사이에는 굳건한 우정이 싹 텄다. 안나는 인노켄티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즐거웠. 놀랄 것도 없이 그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성숙하고 진지한 남자였다. 인노켄티 역시 시골 별장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다. 그들은 겨울 내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노켄티는 안나에게 호감을 느꼈고 안나 역시 그를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의 그들은 섣불리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더욱이 인노켄티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남이었지만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에 헤어졌고 그 후로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 안나는 전 남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미하일이 불쌍했지만 그저 인간적으로 불쌍할 뿐이었다. 남자로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관심밖이었다. 사랑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하지만 미하일은 곧 전 아내에게 자신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어느 날 그는 시골 별장에 나타나 자신의 열쇠로 대문의 자물쇠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전 아내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하일은 3리터짜리 꿀단지, 잼, 손주들을 위한 장난감 등 선물을. 하지만 미하일은 때마침 안나의 집에 손님이 와 있던 아주 곤란한 때에 도착했다.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 미하일은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에게서 자신의 연적. 안나는 그 시선을 알아차렸고 전 남편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에게도 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왠지 모를 기쁨을 느꼈. 안나, 내가 당신이랑 사샤, 그리고 손주들 주려고 선물을 좀 가져왔어. 걔들이 나랑 연락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당신한테 온 거. 손주들이 나를 기억하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미샤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직접 사샤한테 전화해서 다 말해. 뭐가 문제? 당신 때문에 걔가 당신이랑 연락 안 하는 거잖아. 걔가 아직도 당신한테 화났을 리는 없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미샤, 시간이 약이야. 안나가. 미하일은 한동안 현관 카페 뒤에 서성이며 꾸물거리다가 인노켄티에게 여러 개의 봉지와 무거운 상자를 건네주고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나갔다. 근데 안나, 당신은 왜 그이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위는 괜찮은지, 어디서 지내는지 묻지도 않아? 차라도 한 잔 대접하지 그랬어. 인노켄티가 나무라는 듯이 물었다. 그이가 어떻게 지내든 나랑은 상관없어. 안나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차는 집에서 마시라고 해. 그이가 어머니 집을 비싸게 팔고 시내에 20평대 아파트를 샀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어. 게다가 우리 아파트 판 돈 절반, 그리고 아들이 이 별장 지분 절반 값으로 그이한테 준 돈도 있고. 그런데도 불쌍한 척하는 게 역겨워. 당신이 다시 받아주길 바랐던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해. 인노켄티가 말했다. 안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미하엘이 마치 상처 입은 개처럼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상처를 겪었다. 주전자 올려 캐샤. 차 마시자. 안나가 친구에게 말했다. 난 가서 대문 잠그고 올게.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안나는 미하일이 방문한 바로 다음 날 대문의 자물쇠를 바꿨다. 안나의 아들 알렉산드르는 결국 아버지와 화해했다. 물론 그 일은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연락을 시작했고 곧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미하일은 오랫동안 안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안나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다. 미하일은 이미 한 번 자신의 선택을 했고 자신을 배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배신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았다. 안나는 남은 가을을 시골 별장에서 보내며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신선한 공기를 즐겼다. 그렇게 두 시골 이웃 사이에는 굳건한 우정이 싹 텄다. 안나는 인노켄티와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 놀랄 것도 없이 그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한 성숙하고 진지한 남자였다. 인노켄티 역시 시골 별장에서 겨울을 나기로 했다.
그들은 겨울 내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노켄티는 안나에게 호감을 느꼈고 안나 역시 그를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의 그들은 섣불리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더욱이 인노켄티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부남이었지만 아내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다. 그들은 이미 10년 전에 헤어졌고 그 후로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지 않았다. 안나는 전 남편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미하일이 불쌍했지만 그저 인간적으로 불쌍할 뿐이었다. 남자로서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관심밖이었다. 사랑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하지만 미하일은 곧 전 아내에게 자신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어느 날 그는 시골 별장에 나타나 자신의 열쇠로 대문의 자물쇠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와 전 아내를 깜짝 놀라게 했다. 미하일은 3리터짜리 꿀단지, 잼, 손주들을 위한 장난감 등 선물을 가져왔다. 하지만 미하일은 때마침 안나의 집에 손님이 와 있던 아주 곤란한 때에 도착했다. 그들은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미하일은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고 그에게서 자신의 연적을 보았다. 안나는 그 시선을 알아차렸고 전 남편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자신에게도 남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에 왠지 모를 기쁨을 느꼈다. 안나, 내가 당신이랑 사샤, 그리고 손주들 주려고 선물을 좀 가져왔어. 걔들이 나랑 연락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당신한테 온 거야. 손주들이 나를 기억하고 그들에게는 그들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미샤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직접 사시한테 전화해서 다 말해. 뭐가 당신 때문에 걔가 당신이랑 연락 안 하는 거잖아. 걔가 아직도 당신한테 화났을 리는 없고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 미샤, 시간이 약이야. 안나가 대답했. 미하일은 한동안 현관 카페 뒤에 서성이며 꾸물거리다가 인노켄티에게 여러 개의 봉지와 무거운 상자를 건네주고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닫고 나갔. 근데 안나, 당신은 왜 그이한테 어떻게 지내는지, 위는 괜찮은지, 어디서 지내는지 묻지도 차라도 한 잔 대접하지 그랬어. 인노켄티가 나무라는 듯이 물었다. 그이가 어떻게 지내든 나랑은 상관없어. 안나가 솔직하게 대답했. 차는 집에서 마시라고 해. 그이가 어머니 집을 비싸게 팔고 시내에 20평대 아파트를 샀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 게다가 우리 아파트 판 돈 절반, 그리고 아들이 이 별장 지분 절반 값으로 그이한테 준 돈도 있. 그런데도 불쌍한 척하는 게 역겨워. 당신이 다시 받아주길 바랐던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해. 인노켄티가 말했다. 안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 미하엘이 마치 상처 입은 개처럼 자신을 바라보던 모습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 하지만 아쉽게도 모든 것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많은 상처를 겪었. 주전자 올려 캐샤. 차 마시자. 안나가 친구에게 말했다. 난 가서 대문 잠그고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안나는 미하일이 방문한 바로 다음 날 대문의 자물쇠를 바꿨다. 안나의 아들 알렉산드르는 결국 아버지와 화해했. 물론 그 일은 금방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천천히 연락을 시작했고 곧 그들의 관계는 회복되었. 미하일은 오랫동안 안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안나는 단호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 미하일은 이미 한 번 자신의 선택을 했고 자신을 배신했다. 그리고 그녀는 배신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이리나가 안나와 세르게이의 삶에 등장했다. 그녀는 세르게이의 전 부인이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에 다시 연락이 닿았다. 이리나는 여전히 세르게이에게 미련이 남아있었고 그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다. 안나는 이리나의 등장이 불편했지만 세르게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세르게이 역시 이리나에게 흔들리지 않았고 안나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했다. 어느 봄날 안나는 세르게이의 작업실에서 그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발견했다. 그 그림 속에서 안나는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지 그리고 세르게이의 눈에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안나는 세르게이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다. 미하일은 계속해서 안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안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미하일에게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조언했다. 안나는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고 세르게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 만족했다. 시간이 흘러 안나와 세르게이는 시골 별장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안나는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세르게이와의 사랑 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았다. 어느 늦가을 저녁
안나와 세르게이는 테라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나는 세르게이의 어깨에 기대어 그의 따뜻한 손을 잡아. 세르게이,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 안나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세르게이가 대답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다. 안나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월이 흘러 안나와 세르게이는 여전히 시골 별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서로의 곁을 지키며 아름다운 노년을 보냈다. 안나는 가끔씩 미하엘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미련이나 원망은 없었다. 그녀는 미하엘 덕분에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 아침, 안나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세르게이의 품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세르게이는 안나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녀가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다는 것을 알기에 위안을 얻었다. 안나가 떠난 후 세르게이는 그녀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시골 별장에서 계속 살았다. 그는 안나가 가꾸던 정원을 돌보고 그녀가 좋아하던 책을 읽으며 그녀를 그리워했다. 세르게이는 안나를 잊지 못했지만 그녀와의 사랑을 통해 얻은 용기와 지혜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세르게이는 안나의 무덤에 꽃을 바치러 갔다. 그는 무덤 앞에 서서 그녀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안나,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어.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것. 세르게이는 안나의 무덤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며 그녀가 자신에게 남겨준 사랑과 행복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리고 그는 안나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삶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